오늘 녹음으로 남길 책은 넥서스,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 책은 워낙 벽돌 시리즈잖아요. 이것도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리뷰를 하려고 보니 참 암담하네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시작하면 결국은 끝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2018년도에 쓰기 시작해서 21년과 22년의 원고의 대부분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워낙 통찰력이 높은 작가다 보니 몇 년 전에 쓴 책도 현 시대 상황을 너무나 잘 반영해서 놀라곤 합니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완성한 책이다 보니 어쩜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다보고 염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프롤로그로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종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름에 얼마나 걸맞은 존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 우리는 정보와 힘을 축적하는 데는 이렇게 뛰어나면서 지혜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많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의 공통된 믿음은 인간 본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미 지구의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드론, 챗봇, 그리고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홍수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알고리즘 영혼을 수십억 개나 불러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이나 AI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종교가 생겼을 때였다. 예언자들과 신학자들은 강력한 영혼들을 소환했지만 이 영혼들은 가져다 준다던 사랑과 기쁨 대신 때때로 세상을 피로 물들였다. 인간은 막대한 힘을 얻고 나면 교만과 탐욕에 빠진다. 따라서 결론은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 힘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잔인하지만 동시에 사랑, 연민, 겸손, 기쁨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힘을 남용하는 원인은 개인 심리에 있지 않고 대규모로 협력하는 우리 종의 독특한 특징에서 비롯한다. 이 책의 핵심 논지는 인간은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얻지만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방식 때문에 애초에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보 문제다. 정보는 네트워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접착제다. 인간 개개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도 대규모 네트워크는 허구와 환상에 의존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묶고 질서를 유지한다.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두 체제는 이례적인 망상으로 결속된 이례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냉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역시 일시적인 승리를 보인다. 21세기의 새로운 전체주의 정권이 히틀러와 스탈린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즉 모든 것을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후손들이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폭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망상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필패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네트워크의 승리를 막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보가 더 많으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우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수많은 기업과 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보기술인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몇몇 선도적인 기업가들은 AI가 마침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회의적인 시선도 있어서 AI 분야를 선도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AI가 인류 문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중에게 경고해 왔다. 그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한다. 첫째, AI의 힘은 기존의 인간 갈등을 증폭하여 인류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 21세기에는 가시 철조망 대신 실리콘 칩과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진 실리콘 장막이 새로운 세계 갈등을 일으켜 경쟁 강국들을 분열시킬지도 모른다. AI 군비 경쟁으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가 생산될 테니 작은 스파크만 잃어도 파멸적인 화재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리콘 장막은 인간을 한 집단과 다른 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인간의 새로운 지배자 AI와 분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불가해한 알고리즘으로 짜인 거무줄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알고리즘들이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우리의 정치와 문화를 재편하며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재설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멈추기는커녕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21세기의 전체주의 네트워크가 세계 정복에 성공한다면 그때 전체주의를 운영하는 주체는 인간 독재자가 아니라 비인간 지능일 것이다. 위험의 규모를 고려하면 AI는 모든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AI는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나 불가해한 AI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 먼저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가 인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어떻게 돕는지, 정보가 진실이나 권력과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본다. 대규모 인간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두 가지 원리인 신화와 관료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2장과 3장에서는 고대 왕국에서부터 현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정보 네트워크가 어떻게 신화 제작자들과 관료들에게 의존했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문제와 독립적인 법원이나 동료 심사 학술지 같은 자기 교정 장치를 유지하는 것의 장단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분산형 정보 네트워크와 중앙 집중형 정보 네트워크를 대조하면서 역사적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 책의 역사 부분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미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AI의 등장은 분명 역사상 가장 큰 정보 혁명일 것이다. 하지만 이전 혁명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 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변하며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준다. 이 원리는 다른 모든 종류의 역사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정보혁명에도 적용된다. 또한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은 현재의 정보기술인 AI의 무엇이 새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인쇄술이나 라디오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미래의 AI 독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 책에서 나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논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2부 비유기적 네트워크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볼 텐데 특히 AI의 등장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초점을 맞춘다. 6장에서 8장까지는 AI가 이전의 모든 정보기술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설명하기 위해 전 세계의 최근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인 3부 컴퓨터 정치에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사회들이 비유기적 정보 네트워크의 위협과 가능성을 어떻게 다룰지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우리 사피엔스에게 아직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힘이 있다. 하지만 정보 네트워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한 미래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질문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보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제1부 인간 네트워크들. 정보는 서로 다른 지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 그대로의 재현이 사람들을 연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69년 6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닐 암스트롱이 다리를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가 그런 경우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재현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경외심, 자부심, 인류애를 느끼며 하나로 연결되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추면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지 않은 다른 많은 유형의 정보가 보인다. 가끔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재현도 사회를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음모론 추종자들이 달 착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처럼 말이다.
이런 동영상 이미지는 현실을 잘못 재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득권에 대한 분노나 그들만의 지혜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응징력 있는 새로운 집단을 탄생시킬 수 있다. 심지어 현실을 전혀 재현하지 않은 정보도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는 항상 연결한다. 이것이 정보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역사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때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대개 더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하는가,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가이다. 그리고 저울을 진실 쪽으로 기울이기 위해 따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보의 양과 속도가 증가할수록 비교적 드물고 값비싼 진실한 정보가 그보다 훨씬 흔하고 값싼 유형의 정보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석기 시대부터 실리콘 시대까지 정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진실이나 지혜도 함께 증가하지는 않았다.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개인을 연결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능력은 거짓, 오류, 환상을 믿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치 독일과 소련처럼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에서조차 사람들이 망상에 쉽게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집단적인 망상에 빠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정보 기술은 인간이 개발한 최초의 정보 기술이기도 한 이야기이다. 우리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과 이야기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슬을 갖게 되었다. 사피엔스는 이제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협력할 수 있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무제한의 콘센트를 제공하는 중앙 연결 장치가 될 수 있었다. 브랜드를 생각해보라. 상품을 브랜딩한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뜻이다. 이야기는 상품의 실제 품질과는 거의 관계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그것을 듣고 해당 상품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실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도 창조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이전에 있었던 두 차원의 현실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현실이란 돌과 산, 소행성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가 그 존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주관적 현실이란 고통과 즐거움, 사랑처럼 저 밖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이다. 주관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생긴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세 번째 차원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바로 상호 주관적 현실이다. 법이나 신, 국가나 기업, 화폐와 같은 상호 주관적인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곳에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호 주관적 현실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이야기 속에 존재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생기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즉 상호 주관적 현실은 정보를 교환할 때 생긴다. 국가 역시 상호 주관적 현실이다. 우리는 보통 때는 상호 주관적 현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국가가 상호 주관적 현실임을 의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그런 경우이다. 또 상호 주관적 현실은 특정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즉 정보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단절되는 즉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야기는 가짜 기억을 심고 허구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주관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 대규모 인간 네트워크를 짰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들은 세상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역사에서 대규모 집단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는 항상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었다. 상호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를 통해 각 측이 믿는 이야기를 바꾸거나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치즘의 등장을 생각해보라. 히틀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위기 때 수백만 명의 독일인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치 이야기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12년간의 나치 통치를 통해 독일인들은 물질적 이익을 증진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나중에 독일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을 때였다. 독일인들이 실패한 나치 실험을 건너뛰고 좀 더 빨리 193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 이 책의 입장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경로는 결정론적인 권력관계보다는 매력적이지만 유해한 이야기를 믿는 데서 비롯되는 비극적인 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연결장치로 이해하면 우리 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고 왜 힘이 커진다고 지혜도 함께 커지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은 정보가 진실로 이어지며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힘뿐 아니라 지혜도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역사 전체를 봤을 때 힘은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것은 허구적인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신과 돈, 국가와 같은 상호 주관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경우가 많다. 허구는 진실에 비해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허구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실은 대체로 복잡하다. 둘째, 진실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편안하고 듣기 좋게 만들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된다. 반면 허구는 지어내기 나름이다. 인간의 모든 정치 체계는 허구에 기반하지만 어떤 체제는 그 점을 인정하고 어떤 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 질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면 질서를 수정하는 것이 쉬워진다.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그런 솔직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회 질서가 인간이 만든 것임을 인정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따라서 러시아의 차르, 무슬림의 칼리프, 중국의 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기본 규칙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며 따라서 인간이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많은 정치 체제가 그런 초인적 권위를 주장하며 원치 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을 반대한다. 역사에서 허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순전한 정보관과 포퓰리스트의 비판을 모두 뛰어넘는 더 완전한 정보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순진한 관점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보는 진실의 원재료가 아니며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는 별개의 두 가지 기술을 개발해 왔다. 즉 한편으로 네트워크는 순전한 정보관의 예상대로 약제, 메머드, 핵 물리학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동시에 네트워크는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력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즉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 허구, 환상, 선전,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진실이나 질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사용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허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두 가정은 종종 충돌한다. 인간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가 단순히 승리의 진군이 아니었던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세대에 걸쳐 인간 네트워크는 점점 강력해졌지만 점점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네트워크가 진실보다 질서를 우선시할 경우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대신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쉽다. 단순히 정보 기술의 속도와 효율을 높인다고 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실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시급해질 뿐이었다. 우리는 이미 수만 년 전에 이야기를 발명했을 때 이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인류가 두 번째 위대한 정보 기술인 문서를 생각해냈을 때 이 교훈을 다시 얻게 되었다. 문서, 종이 호랑이의 위협. 이야기는 인간이 개발한 최초의 중요한 정보 기술이었다. 이야기는 인간이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정보 기술로서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
꿈, 노래, 환상이 민족 국가에 영감을 준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하는 민족 국가를 만들 수 없다. 군대를 무장하고 유지하려면 세금도 걷고 총도 구매해야 했다. 도시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수도를 파는 것도 필요했다. 애국심의 본질은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적인 시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오히려 애국심은 나와는 생각이 다른 국가 구성원들도 하수도뿐 아니라 안보, 교육,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있는 민족주의 시나 신화와 달리 복잡한 조세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비유기적 정보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바로 문서다. 문서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 재산, 세금, 지불 내역을 기록하자 행정 시스템, 왕국, 종교기관, 무역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서는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바꾸었다. 이전에 뇌 용량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현실의 종류를 제한했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서는 결국 컴퓨터가 사용하게 될 선례와 모델을 제공했다.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컴퓨터의 힘은 따지고 보면 점토판과 종이가 가진 힘의 연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소유권을 생각해보자. 문서가 없던 구전 공동체에서 소유권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생겨나는 상호주관적 현실이었다. 즉, 밭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밭의 주인이라는 데 이웃들이 동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었다.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밭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점토판, 대나무 줄기 또는 종이 아니면 실리콘칩에 당신이 그 밭의 주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정보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과 몸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을 통해 교환된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정보 기술에는 예상하지 못한 병목이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보 기술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일으킨다. 문서는 유기체가 아니라서 생물학 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진화에 의해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정보를 선반별로 분류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어떤 문서를 어느 선반에 둘지 결정해야 된다. 기록 관리자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고안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관료자라고 부른다. 대규모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검색 문제를 해결하여 더 크고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관료제였다. 하지만 신화와 마찬가지로 관료제도 질서를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관료제의 질서의 중심에는 서랍이 있다. 관료제는 세상을 서랍으로 나누고 어떤 문서가 어느 서랍에 들어가는지 파악함으로써 검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분리하여 통치하라는 것이다. 관료들은 먼저 다양한 서랍을 만들어내는데 이 서랍들은 현실 세계의 어떤 객관적인 분류 기준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상호주관적 현실이다. 따라서 관료들은 세상을 이 서랍들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잘 맞지 않으면 더 세게 구겨 넣는다.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한정된 수의 고정된 서랍으로 환원하면 관료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대가로 진실이 희생된다. 그러나 관료제를 변호하자면 관료자는 때때로 진실을 희생시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질서가 없다면 어떤 대규모 네트워크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지루한 관료 업무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오늘날 잉글랜드에서 우물을 파고 오수 구덩이를 만들려면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누군가가 오수 구덩이 옆에 우물을 파서 식수를 오염시키는 일을 방지해준다. 문서, 기록보관소, 서식, 면허, 규제 등의 관료 절차는 사회에서 정보가 흐르는 방식을 바꾸었고 이와 함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즉, 문서가 많은 사회적 사실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면서 문서에 상당한 힘이 부여되었고 문서의 난해한 논리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떠올랐다. 이런 권력 이동은 세상의 힘의 균형도 바꾸었다.
좋든 나쁘든 문서를 다룰 줄 아는 관료 집단은 일반 시민을 희생시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료제 덕분에 중앙정부는 국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었지만 국민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는가다. 단순히 네트워크 정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이롭게 쓰이는 것은 아니며 진실과 질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21세기에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다. 미래의 정보 네트워크, 특히 AI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많은 면에서 이전 네트워크들과는 다를 것이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신화와 관료제가 대규모 정보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어떻게 AI가 관료와 신화 제작자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을 인간 관료들보다 잘 알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도 대부분의 인간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들이 오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성경이나 쿠란과 같은 거룩한 책들은 일종의 정보 기술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기획되었다. 정보 네트워크 스스로 어떤 오류도 없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오류의 책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책의 역사는 모든 정보 네트워크가 가지는 한계들 가운데 몇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21세기에 오류 없는 AI를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책이 워낙 방대해서 일부 한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1부 4장과 5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